이것이 남장을 하고 여기 숨어 있었구나. 네 부모 보험금 다 어디 갔어? 당장 내놔. 만약 내 하나뿐인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지워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했어요. 이놈의 훈계질이야. 19 나이에 여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험한 탄광촌 막장으로 뛰어든 한 여자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가슴을 꽁꽁 동여맨 채 10년 넘게 남자로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 눈물겨운 희생이 31년 뒤 어떤 기적 같은 복수로 돌아오는지 지금부터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상 가장 뜨거운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1984년은 살이 몸속으로 파고드는 유독 시리고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의 차가운 미싱대 앞에서 온종일 가발을 만들던 19 정화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한나란 씨의 세상을 떠나셨다는 정갈이었습니다. 정화는 정신없이 고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고모부 박칠성이 집안의 집기들을 하나둘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피 묻은 보험금 서류를 손에 쥔 고모부가 정화와 9살 태준을 향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야, 김정화! 너는 이제 입 하나 널어야지. 저기 윗동네 식모 자리 알아봤으니까 내일 당장 떠나. 그리고 저놈 태준이는 내가 거둘 거니까 신경 꺼라. 태준이는 누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정화는 직감했습니다. 고모부의 눈빛은 조카를 걱정하는 친척의 눈이 아니었죠. 돈 몇 푼의 어린 태준이를 어디론가 팔아넘기려는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든 태준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짐승 같은 고모부 손에 맡길 순 없다. 정화는 부엌에서 날선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던 긴 머리카락이 방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럽고 무서워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짧게 치고 압박 붕대를 가져와 가슴을 아플 정도로 꽉 조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제 예쁜 정화가 아니라 헬쑥하고 날카로운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태준을 깨워 보찜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야반도주를 감행했죠. 기차 안에서 정화는 태준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잘 들어. 이제부터 누나는 없어. 누나라고 부르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이제부터 누나는 형이야, 알겠니? 어린 태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석이 형. 도착한 곳은 강원도 사북의 거친 탄광촌이었습니다. 검은 탄가루가 하늘을 뒤덮고
거친 사내들의 고함이 난무하는 곳. 정화는 그곳에서 김정석이라는 이름으로 광부일을 구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무거운 석탄 수레를 밀고 광산 끝 막장까지 들어가는 일은 지옥 같았죠. 하지만 정화는 버텼습니다. 퇴근길에 묻은 탕가루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기다리는 태준이를 위해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악랄한 고모부 박칠성이 남매의 뒤를 쫓아 탄광촌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정화의 멱살을 잡고 시장 한복판에서 패악질을 부립니다. 이것이 남장을 하고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내 부모 보험금 다 어디 갔어? 당장 내놔. 아니면 저 애새끼라도 넘겨.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정화는 남장한 모습이 들킬까봐, 태준이를 뺏길까봐 온몸으로 박칠성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누나 뒤에 숨어 있던 9살 태준이가 갑자기 고모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고모부! 우리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형 아니. 우리 누나 괴롭히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고모부가 한 짓 다 갚아줄 거예요. 박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태준을 밀치려 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내까지 꽤 성공을 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때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고급 자동차 한 대가 탄광촌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 지역 광산을 운영하는 한국건설의 최 회장이었죠. 그는 우연히 태준이가 지하방 벽면에 수추로 써내려간 복잡한 수학 공식과 물리학 이론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박칠성이 앞을 지팡이로 가로막으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유부 웃기게. 저 어린아이의 눈을 보게나 자네 같은 인간이 감히 담을 수 없는 큰 그릇이야. 그리고 이 소년 아니, 이 청년은 우리 광산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이다. 여기서 한 번만 더 행패를 부리면 내 법대로 처리하겠네. 최 회장의 위험에 눌린 박칠성은 구시렁거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최 회장은 남매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내가 벽에 쓴 글들 내가 다 봤다. 너는 이런 어두운 굴 속에 있을 인재가 아니야. 공부하고 싶으냐? 태준은 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공부해서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 꽃신 심겨줄 거예요. 정화는 태준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의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이 험난한 길 끝에 아주 작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정화는 몰랐습니다. 태준을 위해 기꺼이 지워버린 자신의 이름 김정아가 훗날 얼마나 눈부시게 다시 불리게 될지를 말입니다. 누나의 검은 탕가루, 묻은 손이 어린 천재의 미래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사북 탄광촌의 삶은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허기가 아니라
9살 동생 태준이의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뜬 태준이가 어느 날 잠결에 누나, 나 우유 한 모금만 마시고 싶어. 라며 헛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정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광산에서 받는 쥐꼬리만한 성급금은 이미 고모부에게 뺏기거나 방값을 내느라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황. 결국 정화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퇴근길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구멍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주인 아줌마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가판대 구석에 놓인 우유 한 팩을 잽싸게 옷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이 도둑놈아. 하지만 채 몇 발자국도 가기 전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주인이 정화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남장을 한 채 정석으로 살던 정화는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웅크린 채 매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놈이 사지가 멀쩡해서 도둑질이야. 너 같은 놈은 뜨거운 맛을 봐야 해.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게 주인의 무거운 빗자루와 발길질이 정화의 등과 어깨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정화는 아픔보다 가슴속에 숨긴 우유팩이 터질까봐, 그게 터져서 태준이에게 주지 못할까봐 배를 움켜쥐고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정화는 끝까지 우유를 놓지 않았습니다. 겨우 시장 바닥을 빠져나온 정화는 어두운 골목길에 앉아 옷 속에서 찌그러진 우유팩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화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찌그러진 우유팩을 소매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온 정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태준에게 우유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아, 자. 형이 오늘 광산 반장님한테 선물로 받았어. 어서 마셔. 태준이는 누나의 터진 입술과 먼지투성이가 된 얼굴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거 우유 아니지? 형, 누나 눈물이지? 나 안 마실래 성공해서. 내가 누나 우유 1000팩, 10,000팩 사줄 거야. 그래 태준아. 너만은 이 검은 탄가루 속에서 살게 하지 않을게. 누나가 100번, 1000번을 더 얻어맞아도 괜찮아. 정화는 태준을 꽉 껴안으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정화는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지하 500m 막장까지 내려갔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숨조차 쉬기 힘든 그곳에서 석탄 수레를 밀며 정화가 버틴 단 하나의 이유는 9살 동생 태준이었습니다. 정화는 태준이 행여나 나쁜 길로 빠질까 혹은 고모부에게 들킬까봐 학교도 보내지 못한 채 지하 단칸방에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원망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퇴근하며 주워다 주는 헌책과 고물들이 세상의 전부인 양 소중히 다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화가 장터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일제 라디오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속이 텅 빈 깡통 같은 물건이었죠. 그런데 태준이는 그날 밤부터 잠도 자지 않고 그 라디오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조금만 고치면 소리가 날 것 같아. 전기가 흐르는 길이 끊겨서 안 나는 것 같아. 그래. 정화는 그저 동생이 심심해서 하는 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온 정화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찌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맑은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9살 아이가 드라이버 하나로 그 복잡한 기계를 고쳐낸 겁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매의 뒤를 끈질기게 쫓던 고모부 박칠성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화가 일하는 탄광 입구에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봐요들! 저 정석이라는 놈! 내 조카인데 부모 죽고 보험금 들고 튄 도둑놈입니다! 당장 내놓으쇼! 고모부는 정화에 월급 봉투를 가로채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화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태준이가 있는 지하방까지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야! 김태준! 내 누나 어디 갔어? 돈 안 내놓으면 너 당장 저기 섬으로 팔아버릴 줄 알아! 박칠성은 태준이 고쳐놓은 라디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태준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몰렸지만 그 순간에도 부서진 라디오 부품을 품에 안았습니다. 박칠성이 태준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그때 열린 문틈으로 누군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광업소를 시찰 중이던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열린 지하방 벽면에 가득 찬 기괴한 그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라디오의 회로도 그리고 탄광의 환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복잡한 수식들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박칠성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추태인가?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박칠성은 최 회장의 고급 정장과 매서운 눈빛에 기가 죽어 횡설수설했습니다. 회장님! 이놈들은 제 집안 식구들인데 훈육 좀 하느라 그랬습니다. 최 회장은 박칠성을 무시한 채 벽에 그려진 수식들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 부품을 만지작거리는 태준에게 물었죠. 얘야, 이 그림들을 내가 직접 그린 것이냐? 이 라디오도 내가 고친 게 맞고? 태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형이 주워다 준 책 보고 고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길만 잘 이어주면 소리가 나거든요. 사람 마음도 길만 잘 이어주면 소리가 날 텐데 저 아저씨는 길을 다 끊어버려요. 최 회장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통찰력과 천재성. 그는 고개를 돌려 박칠성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네 같은 인간이 훈육할 존재가 아니야. 나라를 바꿀 제목이지. 한 번만 더 이 아이 근처에서 얼씬거렸다간 자네 인생의 모든 길을 내가 끊어버리겠네. 최 회장의 매서운 경고에 박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찼듯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정화는 문 앞에 서 있는 최 회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은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정석인가? 동생을 아주 귀하게 키웠군. 단가루 묻은 손으로 보석을 닦아냈어. 정화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최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태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최 회장은 허허 웃으며 태준에게 약속했습니다.
얘야, 조만간 더 큰 세상에서 마음껏 전기회로를 그릴 수 있게 해주마. 내가 신는 신발에 가난 묻게 해주마. 그날 이후 지하방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 회장이 보내준 새 책들과 도구들이 방 안을 채웠고 정화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을까요? 남매에게 뻗쳐오는 도움의 손길만큼 고모부 박칠성의 질투와 악행도 점점 더 독해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광산은 언제 무너질지 석탄 수요는 줄었지만 노동 강도는 더 세졌죠. 정화는 여전히 정석이 형으로 살며 남들보다 2배는 더 많은 석탄 수레를 밀었습니다. 오로지 동생 태준의 학비와 약값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 하는 기분 나쁜 진동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쾅 하는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광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산이 무너졌다. 정석이가 안에 갇혔어. 밖에서 기다리던 광부들의 고함에 지하방에서 책을 보던 12살 태준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왔습니다. 태준은 무너진 광산 입구에서 목이 터져라 울며 소리쳤습니다. 형! 정석이 형! 정신 차려! 그 다급한 순간 태준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단어가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광부들은 의아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하지만 구조가 시급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흙더미 속에서 의식을 잃은 정화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정화의 숨통을 틔워주려 작업복 상의를 거칠게 찢어내던 순간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칠고 검은 탕가루가 묻은 옷 안쪽으로 가슴을 꽁꽁 동여맨 피 묻은 압박, 붕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정석이가 여자였어. 그때였습니다. 이 상황을 집요하게 지켜보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빚쟁이들에게 쫓겨 막장까지 흘러들어온 박칠성이었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깨어나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보쇼! 내가 뭘 했어? 전현이 남장을 하고 우리 광산을 속였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저런 부정한 것이 들어오니까 산이 노해서 광산이 무너진 거라고! 박칠성의 선동의 사고로 동료를 잃은 광부들의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칠성은 의식 없는 정화의 뺨을 때리려 하며 태준의 팔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야! 김태준 네! 누나는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 너도 공범이야! 임마! 이제라도 이 고모부 따라와서 몸값이라도 갚아야지! 태준은 발버둥을 치며 박칠성의 손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움켜쥐며 도끼 어린 눈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누나 건드리지 마. 누나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박칠성이 태준의 뺨을 후려치려는 찰나 차가운 금속 지팡이가 그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 광산에서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는가?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죠. 최 회장은 쓰러진 정화와 울부짖는 태준을 번갈아 보더니 곁에 있던 비서에게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이 여인을 내 전담 병원으로 옮겨라. 그리고 이 남자는 우리 광산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린아이를 유괴하여 한 죄로 경찰에 넘기게. 박칠성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 애들은 제 친조카들입니다. 최 회장은 박칠성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태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준아, 걱정 말거라. 내 누나가 왜 남장을 해야만 했는지, 내가 왜 이 추운 방에서 홀로 공식을 써 내려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나오너라.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정화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곁에서 울고 있는 태준을 보며 힘겹게 입을 뗐죠. 태준아, 누나가 미안해. 형 노릇 더 해줘야 하는데. 태준은 누나의 거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우리 부모님 돈 다 훔쳐가고 우리를 팔아넘기려 해서 그런 거잖아. 지옥에나 가버려. 이 악마야. 아니야, 누나. 이제 내가 누나 지켜줄게. 최 회장님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누나. 누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날, 남매를 덮쳤던 어둠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칠성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죠. 그는 감옥으로 가는 대신 훗날을 기약하며 도끼를 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10년 뒤 1990년대 말 강남의 초고층 빌딩 숲, 그곳에서 누군가 누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나고 다시 15년이 더 흘렀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전체가 IMF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신음하던 그때 강남 테헤란로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탄광촌 지하방에서 수추로 회로도를 그리던 소년 태준이 반도체 벤처 신화의 주역으로 우뚝 선 것이죠.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선 태준의 마음은 단 한 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며 헤어진 뒤 동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종적을 감춘 누나 정화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태준은 드디어 누나의 소식을 듣고 성수동 뒷골목의 낡은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맵찬 강바람을 얇은 비닐 한 장으로 막아낸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서 퉁퉁 부은 손으로 국수를 삶는 그립고 보고 싶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고무줄로 대충 묶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의 짓궂은 농담을 받아내며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단한 삶의 현장에 다시금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박판을 전전하다 거지가 된 고모부 박칠성이었죠. 박칠성은 정화가 하루 종일 국수를 팔아모은 꼬깃꼬깃한 돈통을 뺏으려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 김정화! 내 동생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놈한테 연락해서 내 목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남자로 속여 살았던 거 다 까발릴 줄 알아! 정화가 돈통을 지키려다 차가운 바닥으로 밀쳐져 국수 그릇들이 깨지던 그 순간 시장 입구로 수십 대의 고급 승용차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주는 차가운 얼음처럼 박칠성 앞에 섰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박칠성은 태준이 화려한 모습에 당황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어이구, 태준아! 내가 내 누나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다! 태준은 박칠성이 내미는 손을 비서에게 건네받은 서류 뭉치로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31년 전 내 누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계약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보험금, 횡령 증거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왔어. 이제 법대로 당신 인생을 지워줄게. 태준아, 나 좀 살려줘라, 살려줘! 경찰에 끌려가는 박칠성의 비명을 뒤로하고 태주는 포장마차 앞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밀가루 반죽이 묻은 낡은 운동화를 직접 벗겨냈습니다. 누나 이제 형 노릇 안 해도 돼. 정석이가 아니라 정화로 살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태주는 미리 준비한 하얀 실크 상자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꽃신을 꺼내 정화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누나의 뜨거운 눈물이 태준의 코트를 적셨고 포장마차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겨울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박칠성은 인신매매 미수와 횡령죄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조카들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태주는 정화를 자신의 강남 고급 아파트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화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부모님의 고향집의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정화의 책상 위에는 특별한 선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교 합격 통지서와 학생증이었죠. 꽃신을 신고 당당히 교정을 밟은 정화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태준의 손을 잡고 찾아간 부모님의 산소였습니다. 그 곁에는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최 회장이 묵묵히 지팡이를 짚고 동행했죠. 잡초 한 포기 없이 태준이 미리 정성껏 갖고 놓은 부모님의 묘소 앞에 서자 정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정화 왔어요. 10수년을 남의 이름으로 숨어 살던 정화가 이제야 제 이름 찾아서 왔어요. 정화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흙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힘겹게 허리를 굽혀 정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게들, 정화와 태준이 내가 잘 지켜보겠네. 자네들이 하늘에서 못 다 준 사랑, 이 늙은이가 조금이나마 보탰으니 부디 편히 쉬게. 최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탄광촌에서 박칠성의 지팡이를 막아주던 그날부터 최 회장은 이 남매에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면 따뜻한 떡국을 챙겨주고 태준의 졸업식 때마다 가짜 할아버지를 자처하며 맨 앞자리를 지켜주던 유일한 어른이었죠.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그때 왜 저희 같은 애들을 도와주셨나요? 저희가 뭐라고? 정화의 물음에 최 회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석이 2개 있단다. 하나는 태준이 같은 천재성이고 다른 하나는
너 같은 희생이란다. 나는 그저 그 보석들이 흙탕물에 묻히는 게 아까웠을 뿐이야. 오히려 너희 덕분에 이 늙은이가 진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으니 내가 더 고맙구나. 태주는 부모님 묘소와 최 회장을 향해 동시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성공해서 갚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입니다. 누나가 신은 이 꽃신처럼 할아버지 가시는 길도 저희가 평생 꽃길로 만들어 드릴게요. 최 회장님과 남매는 묘소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난 듯한 기적 같은 풍경이었죠. 이 장면에 흐르는 정막은 슬픔이 아니라 길고 긴 고난을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19세에 멈춰버린 정화의 시간을 태준이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50이 된 나이 정화는 처음으로 뜨거운 가마솥 앞이 앞치마가 아닌 고운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 머리는 아니지만 단정한 단발머리에 동생이 선물한 하얀 꽃신을 신고 교정을 밟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젊은 교수님이 출석부를 넘기다 이름을 부릅니다. 김정화 학생 왔나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교문 앞에는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된 태준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화의 손에는 더 이상 시커먼 탕가루도 뜨거운 국수 가마솥의 화상, 자국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생의 따뜻한 온기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만이 가득했죠.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웠던 그 마음이 결국 가장 밝은 빛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정화 씨의 하얀 꽃신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단했던 삶을 견뎌온 이 땅의 모든 정화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별은 뜨고 가장 험한 길 끝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아름다운 꽃신을 심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